그 집에는 이미 한 사람이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살해됩니다. 누군가 들어와 아버지를 죽였어요. 정말 누군가 밖에서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범인은 처음부터 집안에 있던 사람일까요? 도끼로 살해된 두 사람, 그리고 무죄가 된 딸. 오늘의 기록은 미국 아이들의 노래에까지 남은 이름, 리지 보든 사건입니다. 1892년 8월 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폴리버의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집의 주인 앤드루 보든, 그리고 그의 아내 애비 보든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부유한 집안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중살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오래 남은 이유는 단순히 두 사람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밖에서 공격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집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그 집안에는 가족과 하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끝내 잊지 못한 이름은 그 집안에 있던 딸이었어요. 리지 보든.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신문은 그녀를 따라다녔고 마을은 그녀를 범인처럼 바라봤습니다. 심지어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졌어요. 리지 보든이 도끼를 들었네. 엄마를 40번 내리쳤다네. 자기가 한 짓을 보고 나서는 아빠도 41번 내리쳤지. 물론 이 노래는 실제 기록과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노래로 리지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실제 법정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무죄.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리지는 정말 무죄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끝내 증명하지 못한 범인이었을까? 리지 앤드루 보든은 1860년 7월 19일 매사추세츠주 폴리버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리버는 당시 섬유산업으로 성장하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리지의 아버지 앤드루 보든은 부동산과 금융업으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그 재산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없었습니다. 실내 화장실도 없었어요. 집안은 검소했고 분위기는 차갑게 전해집니다. 리지와 언니 엠마는 아버지가 지나치게 돈을 아낀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집의 가족 구성은 겉으로 보면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앤드루 보든, 새어머니 애비 보든, 언니 엠마 보든, 그리고 리지 보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집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리지의 친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애비와 재혼했습니다. 리지와 엠마에게 애비는 어머니라기보다 아버지의 새 아내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오래 쌓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돈, 그리고 상속, 새어머니와 딸들 사이의 거리감, 앤드루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애비 쪽 가족에게 넘기는 문제로 딸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이해할 때 중요한 건 이 집이 단순한 살인 현장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었지만 동시에 불만과 침묵이 쌓여있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1892년 8월 4일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터지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보든 가문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겁니다. 배탈, 구토, 식중독처럼 보이는 증상. 처음에는 단순한 음식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진 뒤 사람들은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누군가 먼저 독살을 시도했던 것은 아닐까? 특히 리지가 사건 며칠 전 약국에서 독극물을 구하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도 검사됐지만 독극물이 발견됐다는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살 의혹은 의심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사건 전부터 보든 집안의 공기는 이미 무거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심의 시선이 향한 사람은 리지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전날 존 비니컨 모스가
보든 집에 찾아온다. 그는 리지와 엠마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모스는 그날 밤 보든 집 2층 손님방에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앤드루와 애비와 함께 식사를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뒤 그 집에서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후대의 일부 가설은 모스의 존재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왜 하필 사건 전날 그가 찾아왔을까? 왜 살인이 벌어진 그날 아침까지 그 집에 있었을까? 그가 가축거래와 도축업종 일을 했다는 점도 의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도끼나 날붙이에 전혀 낯선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를 범인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모스는 아침 식사 후 집을 나섰고 자신의 동선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는 법적으로 범인으로 판단된 인물이 아니에요. 다만 그의 이름은 리지 보든 사건의 다른 가능성을 말할 때마다 계속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날 집에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브리짓 설리번, 보든가에서 일하던 하녀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를 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언니 엠마는 집을 비운 상태였어요. 집 안에는 리지 보든과 브리짓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 애비는 집 안에 있었고 아버지 앤드루는 오전에 외출했다가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뒤 그 평범한 아침은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기묘한 하루로 바뀝니다. 1892년 8월 4일 아침, 애비 보든은 2층 손님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그 방을 정리하러 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해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비가 먼저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 집 어딘가에서 이미 한 사람이 살해됐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시 후 앤드루 보든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1층 거실 소파에 누워 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역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도끼 혹은 손도끼로 추정되는 흉기에 의해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당했습니다. 앤드루의 시신은 1층 소파 위에서 발견됐어요. 현장은 잔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런 범행이라면 범인의 몸이나 옷에 피가 튀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지 보드는 하녀 브리짓을 불렀습니다. 맥이 내려와봐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누군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리지는 처음부터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뚜렷한 침입 흔적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처음 발견된 것은 앤드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2층 손님방에서 애비 보든의 시신도 발견되게 돼요. 이제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벌어진 이중살인, 시간차가 있는 두 죽음, 뚜렷한 침입 흔적이 없는 현장, 그리고 그 집안에 있던 딸 리지 보든. 수사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지 보든을 의심하게 만든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진술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설명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리지는 자신이 헛간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낚시 도구를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8월의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헛간안은 더웠고 먼지가 많았고 오래 머물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리지는 그곳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설명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애비 보든이 이미 죽어있던 시간대에도 리지는 새어머니가 외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애비는 집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2층 손님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보면 외부인이 몰래 들어와 두 사람을 살해하고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는 설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집안에 있던 사람 아니었을까? 그때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은 리지와 브리짓. 하지만 브리짓이 왜 두 사람을 죽여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수사의 초점은 점점 리지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태도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직후 리지는 이상할 만큼 침착해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울 수도 있고 멍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아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침착함마저 수상하게 봤습니다. 법적으로 그녀가 유죄였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끼, 죽은 부모,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딸. 리지 보든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의심 정황 중 하나는 드레스입니다. 사건 며칠 뒤 리지가 자신이 입던 드레스를 불태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곧바로 의심했습니다. 혹시 피 묻은 옷을 없애려 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리지 측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 드레스는 페인트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증거인멸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낡고 더러워진 옷을 태운 것인지는 끝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이유는 드레스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범행 도구조차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여러 도끼와 손도끼가 발견됐어요. 그중 하나는 손잡이가 부러진 손도끼 머리였습니다. 검찰은 그것이 범행 도구일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실제 살인에 사용됐다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 묻은 옷도 없었습니다. 확실한 목격자도 없었어요. 이 사건은 결국 누가 가장 수상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증거라고 볼 것인가? 그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지 보든은 결국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것.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의 미혼 여성, 교회에 다니던 딸. 그런 사람이 도끼로 가족을 살해했다는 의혹은 대중에게 강렬한 이야기거리였습니다. 신문은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리지 보든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니라 대중의 호기심과 공포가 투영된 인물이 됐습니다. 재판은 1893년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리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 사건 당시 집에 있었다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불태워진 드레스, 확실하지 않은 범행 도구. 이 조각들을 이어붙이면 리지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들은 검찰의 주장이 확실한 물증보다 정황에 기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확정되지 않았고 피 묻은 옷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리지 보든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장면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당시 배심원들이 보기에 리지의 이미지는 범행 방식과 쉽게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미혼 여성이 도끼로 가족을 난도질한다. 그 그림은 당시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893년 6월 20일 배심원단은 리지 보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그녀를 놓아주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리지 보든은 폴리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니 엠마와 함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 집은 메이플 크로프트라고 불렸습니다. 이름만 보면 새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지의 삶은 평범하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법정은 그녀를 무죄라고 했지만 폴리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가게에서, 교회에서 그녀는 계속 시선을 받았습니다. 리지 보든은 살아있었지만 이미 마을 안에서는 하나의 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리지 보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미 도끼를 든 여자로 굳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리지 보든은 법정에서는 무죄였지만 마을과 소문 속에서는 유죄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리지 보든은 정말 범인이었을까? 사람들은 이 질문을 130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리지를 의심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있었어요. 가족 갈등과 상속 문제라는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진술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사건 며칠 뒤 드레스 하나가 불탔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보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두 이어붙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리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범인이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건은 바로 여기서 멈춰섭니다. 의심은 리지에게 향했지만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의심받는 사람과 법정에서 인정되는 범인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중은 정황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입증을 요구합니다.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야기와 법정에서 증명된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지 보드는 풀려났습니다. 무죄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혹은 범인이었지만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간격, 그 간격이 리지 보든 사건을 지금까지 남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사건은 전설이 됩니다. 리지 보든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리지 보든 사건은 미국의 대표적인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집은 관광지이자 숙소로 운영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가 당시의 방을 보고 사건의 흔적을 상상합니다. 한 가족의 비극은 시간이 지나며 관광 상품이 되었고 살인 사건의 피고인은 대중문화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도끼를 든 여자, 무죄가 된 딸, 마을이 끝내 용서하지 않은 사람.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다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가족 내부의 갈등, 당시 사회의 성별 인식, 초기 수사의 한계, 언론의 선정성, 그리고 법정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기준. 리지 보든 사건은 이 모든 것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법정은 리지 보든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노래와 소문 속에 남았습니다. 닫힌 문, 불타버린 드레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날 폴리버의 집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디의 아카이브, 가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